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라는 책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박지영, 이유경 팀입니다. 먼저 이제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은 이제 딱 제목을 봤을 때 좀 예상할 수 있듯이 국제 원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국제 원조 상황을 보시면 보통 이제 대외적으로 그 목적을 인도주의적인 것에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유일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것들 이외에도 이제 국제 원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교적이고 영리적인 이득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배경에서 국제 원조가 시작이 되었고, 당시 정치적 상황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역사적인 궤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개의 국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덴마크의 사례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 사례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저자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21세기 국제 원조의 미래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전체 내용을 다 웨비나에서 다루기에는 이제 조금 많다고 판단을 해서 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별 사례에 집중해서 발표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일본과 독일 사례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이어서 유경님께서 프랑스와 덴마크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뒤에 저자의 결론을 덧붙이는 순서로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캐럴 랭커스터라는 분이고요. 이제 밑에 써놨듯이 다른 책도 저술하셔서 국제 원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다른 책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일본과 독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자국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원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출발한 배경이랑 취지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나라 모두 크게 1950, 60년대, 70, 80년대, 90년대 이후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이제 1950년대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로 의무적인 전후 배상의 개념으로 이제 국제 원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수혜국에서 프로젝트를 요청을 하면 그때 이제 일본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수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 수혜국 정부가 이를 확인을 해서 괜찮다고 판단을 하면 그때 일본 정부에서 승인을 해서 일본 기업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굉장히 좋은 형태였습니다. 또한 이제 안정적으로 수입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일본의 수출을 증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초기 일본의 이제 국제 원조가 굉장히 영리적인 목적이 두드러졌다고 저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일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국한해서 이제 원조를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인도와 파라과이, 남베트남까지 수혜국 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인도는 수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컸고 파라과이와 남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일본인들이 많이 이민을 갔던 국가라는 점에서 저자는 이 또한 이제 일본의 영향력과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영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까지 일본의 원조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약 85%, 그러니까 대부분이 양자간 원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조하는 대상도 이제 보건이나 교육같이 사회적인 부문보다는 에너지나 광업 운송처럼 이제 대부분 기업이 진출해서 이익을 내기 쉬운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여율도 39%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는 점에서 영리적인 목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자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원조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새로운 기관을 많이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1973년에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랍 석유 산유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미국이 대두 수출을 금지하는데 이때 이제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시기에 이제 미국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제 일본한테 너네가 아시아 안보에 좀 더 신경을 써라라는 압력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영리성보다는 외교 원조가 더 원조에서 중요한 목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원조가 진행이 됐었다면 80년대에 들어서서는 남미나 아프리카, 중동에도 각각 10% 정도씩 예산을 할당을 했고 전체적인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조 규모를 확장을 시키면서 국가 간의 유대 관계도 강화할 수 있었고 식량이나 수입 원자재의 원천을 다각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본 기술 산업 투자를 장려했고 산업의 해외 이전, 구조 개편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영리성이 두드러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경은 일본의 국제 원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등장했다는 것인데요. 1986년에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이 제공한 차관의 일부를 그냥 개인적으로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일본 원조에 대해서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고급 개발 연구재단 같은 기관을 굉장히 많이 신설을 하고 회의도 많이 해서 그래서 성명서를 냈다고 합니다. 왠지 계속 비판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차관에 대해서는 구속성 원조를 폐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NGO도 활성화됐고 국제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점에서 더 일본이 이걸 놓치지 않고 더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지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이제 금융위기가 와서 원조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상황에 맞춰서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변화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80년대 아까 말씀드린 변화의 흐름에 이어서 이제 다회연금 평균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계속 그런 비판적인 여론을 피하기 위해 증여율을 증가시키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투명성 문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해서 비리 의혹이 있었고 댐을 짓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지역 사회를 붕괴시켰다 이런 비판이 많아서 다시 위원회나 총회 같은 전담반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원조 변화를 쭉 봤을 때 저자는 규모에 비해서는 되게 행보가 아쉽다고 계속 비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자치에 대해서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 그 내용은 독일 케이스를 말씀드린 후에 독일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독일 사례입니다. 1950년대 이제 독일은 일본과 유사하게 이제 패전국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서방 안보 부담률을 높이라는 미국의 압력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때의 그 원조 형태를 보면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수혜국을 선정할 때도 이스라엘이랑 터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배상적인 측면이 있었고 터키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두 국가에 집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이나 보건보다는 엔지니어링이나 건설, 통신 같은 경제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원조를 했고 양자간 원조가 큰 규모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과 좀 다른 점은 이제 외무부나 경제부가 원조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라는 부서를 아예 신설을 해서 원조를 담당하게 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일본과 비교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유럽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을 반대하는 학생운동 같이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리나 외교보다는 개발 원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제 경제부 소관이었다가 이제 개발부로 관할처가 바뀌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감소했고 덕분에 이제 구속성 원조나 경제 인프라에 대한 공여 비율이 감소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1980년대 말부터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사회나 행정 인프라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변경이 되었고요. 이 시기부터 NGO나 교회 같이 민간 기금이 유입이 되었고 더 역할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이집트나 중국까지 지원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중동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예전만큼 영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외교적 성향이 더 두드러지고 개발 원조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이런 외교적인 목적이 아예 배제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데 우선 이제 냉전이 동식이 되면서 세제 전환국을 상대로 원조를 집중하게 됐고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감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이제 1998년에 사회민주당이랑 노색당 연합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진보 성향의 당이라서 둘 다 이제 원조에 적극적인 스탠스였고, 그래서 이제 개발부 역할을 확대하고 원조 규모도 커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 이름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인권이랑 환경이 이때부터 새로운 주요 목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처럼 이제 일본이랑 독일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이유로 원조를 시작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른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저자가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독일은 저자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일본과 다르게 독일 같은 경우는 교회나 NGO의 민간 기금이 많이 모였고 이게 그만큼 국민들이 원조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회민주당이나 녹색당 같은 진보 세력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도 어느 정도는 원조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였고요. 아마 여기에는 이제 전쟁 후에 독일이 이제 마셜 플랜의 일환으로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못 사는 국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원조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을 구성하는 16개의 주가 각각 이제 세금으로 이제 주마다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제 원조라기보다는 그냥 독일 내에 있는 외국인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이런 원조 형태를 좀 더 익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조 지지층을 확고히 하는 일종의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게 이제 영리적이고 외교적인 목적이 두드러지던 1950, 60년대 시기에서 개발 원조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게 그 개발부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조직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독일의 정부가 구성되는 특징 덕분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소수당의 연합으로 구성되는 특징 덕분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이 책이 정치 형태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아서 그냥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고 더 관심 있으신 분은 다른 책을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제 투여한 자금에 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원인으로 우선 제시한 것이 일본의 국가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강한 국가 그리고 약한 사회가 중요시되고 익숙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NGO 같은 단체가 결성되는 것이 좀 국민적으로 낯설었다고 생각을 했고 저자가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자선 문화가 익숙한 서양 국가와 다르게 전통적으로 이제 개인이 자선을 베푸는 데 익숙하지 않고 복지 같은 게 이제 국가의 일이 아니라 그냥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제 일본 원조에서 투명성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 원인을 이제 당시 일본 정권을 봤을 때 집권당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내부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투명성이 결여되기 쉬웠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랑 가장 비교해서 강조되는 점이 조직 형태였는데요. 독일은 개발부를 따로 뒀던 것과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하는 것과 시행을 하는 것이 아예 분리가 되어 있었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재무성하고 외무성, 통상성이 이제 정책이랑 차관 결정을 합의를 하면 이제 국제협력은행 같은 아예 다른 부서에서 이걸 시행을 했는데 애초에 그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 자체 부서 내부에서도 그 방향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이 외무성에서 실행 그거를 독립을 시켰는데, 그래도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덧붙인 이유로 당시 일본의 고위 관리인 학자에게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고, 남에게 강요하는 듯한 외교 스타일을 구사하는 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책에 저술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정보를 제가 찾아봤을 때 이 저자가 일본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후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유경님께서 프랑스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공여국 중 하나인 프랑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탈식민지 외교 정책의 원조가 1익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DAC 원칙에 좀 더 부합하고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인 개발 공여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의 공여 활동은 크게 4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원과 확립, 통합, 과도기, 개혁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기원과 확립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대에 프랑스 산하 식민지는 독립 이후 프랑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빈털터리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지원이 증가했는데요. 세계 열강 중 선두로 서고 싶었지만 국토 면적이나 경제력, 전략 등으로 내세울 게 없는 프랑스에게 아프리카 식민지는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자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나라가 여럿 있어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계속한 것이죠. 또한 프랑스는 석유와 우라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구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프랑스의 원조는 외교, 문화, 영리적 목적을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66년 양자간 원조금은 대부분 구식민지에 돌아갔으며 탈식민지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대외 원조가 부상하면서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둘째가는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통합 시기에도 대외 원조의 목적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양자간 원조에게 3분의 1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외교가 여전히 득세했음을 알 수 있으며 프랑스의 수혜국은 대부분 구식민지 국가에 국한되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부채 감면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미국에 이어 부채 감면국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수혜 정부, 특히 아프리카의 상환이 어려워진 결과였습니다. 통합 시기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공여 기간과 공여 목적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활발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연구를 관련 위원회에 주문했는데요. 그 결과 나온 잔해 보고서는 프랑스는 아프리카 최대 공여국 지위에서 벗어나야 하며 다자간 기구에 조달되는 공여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공고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정책과 방향이 크게 달라 이목을 끌었고 정부는 공고안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후에 나온 보스 보고서, 협력부 장관이었던 장 피에르 코트의 개혁, 햇셀 보고서 역시 잔해 보고서와 요지를 같이 했지만 정부는 이들을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수혜국은 독재와 부패,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서 보고서들의 공고안이 더욱 설득력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왜 정부는 이를 계속 무시했을까요? 바로 많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원수들은 프랑스 정치인들과 매우 각별한 사이였으며 그들 사이에 비밀 조직망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부패 관행으로 인해 과도기 시기에 대외 원조를 향한 국민의 비난이 솟구쳤습니다. 언론, 책, 간행물을 통한 비난은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개혁 의지를 갖게 된 사건은 오히려 나라 밖에서 일어났는데요. 냉전이 종식되어 대외 정책상 아프리카의 중요도가 하락하고 프랑스 식민지의 화폐인 세파프랑이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국제 가치를 지탱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 수지 적자를 메우는데 자본을 늘려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통화 가치를 50% 낮추었으며 아프리카 공여 수준도 같이 낮추어 프랑스 원조에 상한선을 두면서 아프리카 수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냉전이 종식한 뒤 프랑스의 원조는 크게 줄었는데요.
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아프리카의 효용 가치가 떨어져 공여 수준을 유지할 까닭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외 원조를 두고 여론이 시끌벅적해지면서 정부는 공여의 효율성, 투명성, 일관성을 높여 국민을 흡족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 리오네 조스팽이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가 되면서 개혁을 시작했는데요. 여러 기관들을 새로 신설해 공여 방침을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여 원조의 개발 비중과 일관성, 효율성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DAC 원칙에 맞는 대외 원조 정책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공여 시스템은 통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새로 설치한 기관들도 특별한 권한이 없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개혁은 원조의 목적을 바꾸거나 DAC 원칙에 맞추지 못했으며 일관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긴 하였으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다음으로 덴마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덴마크는 인구가 500만 명인 최소 공여국이지만 1990년대 당시 수년간 GNI의 약 1% 가까이 되는 재원을 원조에 투입하고 개발 원조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인도적 개발주의 국가이자 대외 원조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공여 활동도 4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원과 확립, 통합, 과도기, 궤도 수정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덴마크는 1950년대 초부터 개도국을 상대로 자금을 공유하였지만 1960년대 초 대외 원조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후진국에 조달할 기금 마련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는 민심을 자극하는 데 대성공하여 개발도상국 기술협력 법안이 덴마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공여 프로그램 1호가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덴마크 국제개발원조기구인 다니다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위원회는 매달 모여 공여 프로젝트와 정책, 수혜국 배분 등을 검토하였으며 의회와 정부는 그들의 검토 내용을 진지하게 수용하였습니다. 덴마크는 원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먼저 원조 총액의 절반을 UNDP를 비롯한 다자간 기구에 출연했습니다. 이는 외교, 개발 목적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유엔기구는 나라의 규모나 경제 형편과는 상관없이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둘로 균등하게 나눠서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발 목적 무상 원조를 지원하고 사업을 위해 중산층 국가에 덴마크 수출품을 차관에 끼워 팔았습니다. 덴마크는 1960년대에 GNP의 0.13% 정도를 투입했기 때문에 경제 규모에 비해 가장 인색한 공여국이었지만 DAC가 이를 타박하자 원조 규모를 늘리기 시작해 10년 새 원조 규모가 무려 3배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자간 개발 원조에 집중하였는데 집중 수혜 국가로 탄자니아, 인도, 케냐를 뽑아 1980년대 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통합 시기에는 의회 내의 많은 논쟁과 발표된 보고서를 따라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였는데요. 1970년 피어슨 보고서에 고무된 정부는 덴마크 원조를 검토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법안의 통과로 이어졌고 덴마크 원조의 목적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덴마크의 공적 지원 목적은 해당 국가의 정부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안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며 그로 인해 해당 국가는 사회 발전과 정치 독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회의 정기적 논쟁은 원조는 정치 조건을 수반하지 말아야 하고 수혜자의 선호도에 따라 대응되어야 한다는 합의 수단을 점차 완성해 나갔는데 이는 원조의 활용 가치를 결정하는데 덴마크 정부가 아니라 수혜자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980년에 발표된 브란트 보고서는 이전의 피어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빈국에서의 추가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부국들의 활동과 관련된 많은 권장안이 담긴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로 덴마크 정부는 자신의 고유한 개발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 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글쓴이는 덴마크의 가장 극적인 논쟁을 1985년 의회 표결로 삼았는데요. 당시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덴마크 원조를 1992년까지
GDP의 1%로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정부는 반대했지만 투표 결과 그 정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1% 원조 목표를 확인하는 1987년 덴마크 원조 실천 계획을 주창함으로써 덴마크 원조의 빈곤 지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 경제 자유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수혜자 선호도의 전통적 입장에서의 변화를 뜻합니다. 또한 국가 프로그램화 과정이 선택되었으며 당시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었던 환경 문제, 인권, 남녀 평등 등이 다뤄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1990년대는 덴마크 원조의 목표가 확장되는 기간이었는데 새로운 두 가지 원조 목적이 나타났습니다. 환경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역과 분쟁을 조절하는 영역입니다. 이를 위해 1992년 새로운 환경과 재난 구호 기관을 설치하고 2005년까지 GNP의 0.5%만큼 덴마크 원조의 추가 증가로 그것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표결했습니다. 또한 정치 변화를 겪는 국가들에 대한 과도기적 지원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분쟁이 심한 국가에서 시작해 중유럽과 동유럽으로 퍼졌고 발트해 국가들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대한 원조, 그리고 분쟁 조정을 위한 원조의 개시를 뜻합니다. 1994년 정부는 전략 2000이라는 제목의 원조 전략 문서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수정안은 새로운 덴마크 원조 목표가 떠오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인구 문제를 부각시켰으며 남녀 평등, 민주주의, 인권 신장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프로그램 국가에 덴마크 원조를 집중하는 초기 결정을 재확인하였습니다. 6년 후 정부는 협력관계 2000이라는 새로운 전략 문건을 공개했는데, 여기서는 에이즈, 어린이와 청소년 복지 문제, 분쟁 예방과 조정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빈곤 감소, 인권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문제, 분쟁 조정이 덴마크 대외 정책의 우선 과제로 점차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시기를 살펴보면 20세기의 덴마크 원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20세기 덴마크 원조 형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70년대부터 20세기 말까지 원조의 빠른 증가세가 계속되어 왔는데 개발을 위한 원조가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조가 지속되면서 점점 주요 목적이 빈곤 감소에 집중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빈곤 감소가 주요 목적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며 거기에 다른 목적들이 부과되었습니다. 2001년 선거를 통해서 덴마크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중도 우파 자유보수연합이 승리한 것인데요. 이는 자유이민 정책과 높은 조세 부담으로 인해 덴마크 국민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입니다. 새 정부는 취임할 때부터 덴마크 원조액을 10% 축소시켰으며 2002년 GNP의 0.9%로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원조 프로젝트 예산을 50% 삭감하였으며 여러 자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일부 국가와의 원조를 중단하거나 제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정부는 달라진 세계라는 백서를 발간하여 향후 덴마크 원조의 우선 과제를 문서화하였는데요. 백서에는 빈곤 해결이 1순위로 되어 있으며 특징적인 건 테러와의 전쟁과 난민의 원 거주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난민 유입에 대한 덴마크 내의 불안과 국민들 사이에서 추가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난민들의 원 거주국을 안정시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면 그 흐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덴마크가 좌파 경향에서 우파 경향으로 바뀌었지만 원조의 액수가 크게 줄었거나 목적이 크게 훼손되진 않았다고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부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덴마크의 통념과 세계에서 선도적인 인도주의적 개방주의자라는 이미지가 이미 덴마크의 정체성이자 규범으로 자리 잡은 이상 개발 원조에 대한 강한 지지적 토대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글쓴이는 덴마크를 통해 정권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지만 해외 원조를 포함한 공공정책이나 프로그램 등 기본 정책과 넓게 공유된 가치, 정체성, 사회적 합의 등은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글쓴이는 나라별 원조 목적의 변화를 살펴보며 21세기의 국제 원조는 어떻게 변화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크게 원조의 정책적 함의와 대외 원조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쓴이는 이 책을 통해 정책 입안자들이 신경 쓰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원조 효율성과 원조 효과성입니다. 글쓴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원조 효율성을 개발 효율성에 국한해서 다루고 원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흔히 부정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조 목적은 언제나 혼재해 왔으며 이 목적들을 분별하지 않고 모두 개발 목적 원조로 간주해 개발 원조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공역국의 대중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원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조 효율성 평가에서 원조 목적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원조 효과성입니다. 이 책에 언급된 공여국들은 향후 몇 년간 개발 취지의 원조를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 나라들 모두 원조의 극적인 증가를 관리할 조직적인 수용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개발 원조 프로그램과 계획들을 관리, 이행하고 감시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공여국 국민들은 원조에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정부가 수혜국에 바로 원조를 보내는 것보다 NGO,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활동가 등의 중개자를 통해 원조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대외 원조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쓴이는 21세기 원조의 주요 용도는 개발과 빈곤 감축일 것이며 원조 목적은 앞으로도 혼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외교 목적은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고 수혜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1대1의 양자간 원조에서 점점 1대 다수인 다자간 원조로 변화된 점을 보아 미래에는 다수 대 다수의 원조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개발,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사적 원조가 크게 증가되었는데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오픈 소사이어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 역시 가난한 나라의 개발 활동을 위한 기금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에 이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비전과 힘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을 뜻하는 사회적 기업가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NGO들과 조직들이 사회적 기업가를 원조하고 기부자들과 연결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미래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성장을 위해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